자,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어, 디지털 기술 혁신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업을 못 해가지고 한 주 스킵을 했었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놓고 아, 못 찍었네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동영상 수업으로 이 챕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지식에 대한 평가 또는 R&D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건데, 흔히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하면은 뭐 넓은 의미의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 지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혹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쭉 올라왔을 때 선정하기 전에 평가를 해야 될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으로는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테크놀로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라는 거는 일종의 그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평가해주는 약간 매크로한 개념으로 평가라는 말을 쓰고요. 흔히 우리가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할 때는 약간 그 네거티브한 그런 기술의 영향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이런 어세스먼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하면은 기술가치 평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가치 평가.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약간 믹스업이 돼 있긴 한데 기술에 대한 뭐 어세스먼트까지는 아니겠고, 기술을 선정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방법하고, 또 기술가치 평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기술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테크놀로지에 대한 테크놀로지 난리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결국 우리의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양적인 것과 또 질적인 것들을 같이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매저하는 관점에서는 인풋 아웃풋 분석을 하겠죠. 결국은 뭐 평가를 할 때 우리의 기술 지식이 인풋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는 아웃풋 관점에서는 어느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올려놓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플로우나 스톡을 본다는 건데, 뭐 플로우나 스톡이라는 거는 날리지 플로우라는 거하고 날리지 스톡을 본다라는 개념이고요. 뭐 플로우는 그냥 흘러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보는 거고, 스톡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의 스톡이다라고 하면, 전체가 스톡이라고 하면 이번에 들어온 게 이 정도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플로우로 유입이 된 것이고, 여기에 기존에 있던 날리지 스톡에서 이게 추가가 돼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날리지 수준이 돼 있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스톡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톡이라는 거는 누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플로우라는 거는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난리지를 인풋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될까라는 건데, 이런 거죠. 결국 우리 기업이 R&D 지출을 많이 하면 인풋이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 기업의 지식 수준은 높을 거야 라고 보는 거죠. 뭐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기술 지식이 높을 거다라는 거는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R&D 익스펜디처가 낮아도 지식 수준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표를 대용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가정은 R&D 익스펜디처가 높을수록 에듀케이션 익스펜디처 우리 내부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소프트웨어 얼마나 구입했는지 또 R&D 퍼스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학력 같은 거를 보겠죠. 우리 뭐 평가할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학력 같은 것들 봐서 뭐 박사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R&D를 잘하는 그런 기업이고 난리지가 많이 쌓여 있을 거다.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점이고요. 아웃풋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결국 어떤 시스템에서 인풋이 들어와서 아웃풋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웃풋이 얼마나 나왔는가라는 것들이 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허 데이터나 논문 데이터 봐서 특허의 수나 또는 논문의 수가 어느 정도 높으냐라는 걸 보고 여기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톡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R&D 스톡이라는 거하고 또 특허 스톡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R&D 수준이나 또는 특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인풋 아웃풋 인디케이터를 보고 우리 수준이 이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스테믹하게 뭔가 스톡 개념에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R&D 스톡이라는 게 학술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디케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인덱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 결국은 R&D 인풋을 통해서 스톡을 메저먼트하는 방식으로 R&D 스톡을 많이 활용하고요. 패턴드 스톡이라는 거는 R&D 아웃풋을 활용해서 스톡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둘을 차이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R&D 스톡을 계산을 할 때는 R&D 날리지가 축적이 되어 있는 수준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한 해에 R&D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라는 걸 가지고 이 기업의 R&D 지식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게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 지식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프록시 메저 대용 지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R&D 날리지를 정확하게 매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의 대용 지표로서 대신 사용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프록시 메저인데 R&D 익스펜디처가 높으면 높을수록 R&D 날리지가 높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R&D 익스펜디처를 가지고 우리 R&D 스톡을 계산할 때 obsolescence를 레이스를 봐야 되겠다. 이건 진부화율이라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부화된다는 거죠. 10년 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었다라고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임 레그를 반영해서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진부화된 지식일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obsolescenc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레이시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진부화율이 굉장히 빠른 거죠. 10년 전의 지식은 진부화율이 그러니까 지식의 유형별로 이런 진부화율이 다를 텐데 특정 기술의 진부화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트렌디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빨리 지식의 스톡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테크놀로지 스탁, R&D 스탁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요 파이가 시그마인가요? 파이인가요? 감마인가요? 이걸 이제 obsolescence ratio라고 하면은
요거가 되게 높으냐 낮으냐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진부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뭐 되게 낮으면 어떤가요? 진부화율이 낮다라고 하면 테크놀로지 스탁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1 빼기 람다인가? 람다는 아니죠. 파이라고 하고요. 1 마이너스 파이를 계산했을 때 결국 얘가 되게 낮다라고 하면 진부화가 적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스탁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는 거고, 이게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거의 0에 1에 가깝다라고 하면 요 텀이 1에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R&D 스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R&D 투자가 될 겁니다. R&D 지출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것들을 여기다 표현을 해놓은 거고, T-I를 둔 거는 그 이전까지의 R&D 지출을 다 포함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T-1, T-2, T-3이라는 거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런 R&D 투자들을 다 계산을 해서 포함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이 뮤라는 거는 뭐 가중치가 되는 거고요. 결국 R&D 투자가 R&D 스탁 또는 테크놀로지 스탁에 어느 정도 변환이 될 것인가라는 거를 파라미터로 코에피션트로 곱해서 가중치를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전년도는 굉장히 높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R&D 지출이다라고 하면 그 가중치는 좀 낮아지겠고, 이런 식으로 R&D 투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요 앞에는 스탁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를 가지고 R&D 스탁을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아웃풋 관점에서 보면 특허를 봐야 되니까 특허의 개수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보는 건데, 여기서는 특허의 개수를 볼 수도 있을 거고, 퀄러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특허의 사이테이션 횟수 요걸 가지고 R&D 스탁을 계산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허 개수로 볼 거면은 각각의 특허들은 다 하나로 카운트가 되지만 사이테이션 기반으로 R&D 스탁을 생각해 본다면은 각각의 특허들이 사이테이션을 몇 번 받았는가, 인용을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퀄러티가 높아지는 거니까 가중치를 반영했다라고 보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테크놀로지 스탁, 이것도 뭐 그러니까 사이테이션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서 이제 C를 붙인 것 같은데요. 결국 특허의 스탁은 그 전까지의 특허의 스탁에다가 요 T 시기에 포함된 특허들의 사이테이션이 몇 개나 됐는가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더해준다라는 거고, 그 앞에는 진부하율을 계산해줘서 그 이전까지의 특허의 스탁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우리의 기술 지식이 어느 정도 높은가라는 거를 포함해서 사이테이션을 연결시켜 주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웃풋 관점에서의 특허의 수준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를 스탁 관점에서 계산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의 각 기업의 기술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줄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을 우리가 따지려고 했을 때 특허의 개수만 가지고 따질 거냐, 그거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 기술 지식에 대한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R&D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R&D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선 테크놀로지에 대한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되겠죠. 뭐든지 이제 전략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어떤 기술을 선택을 할 것인가 또는 거기에 대한 뭐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R&D 인베스트먼트 프로젝트 프로포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바텀업 형식으로 각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R&D 기술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프로포저를 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연구 개발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될 겁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셀렉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스트럭처링을 해야 되겠죠. 뭐 조직 어떤 조직이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또는 멤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WBS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을 해줘야 될 겁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스케줄링 각각의 액티비티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뭐 간트 차트로 하든지 아니면 MS 프로젝트로 하든지 스케줄링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 될 거고요. 뭐 조직 관리나 일정 관리, 뭐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가지고 상업화를 진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R&D 관리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이런 프로젝트들이 올라오게 되면 아마 뭐 기업에서 많이 몸담고 계신 분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기술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디지털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이 어떤 거를 우리 선택하고 또 선택된 걸 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평가의 목적과 평가 대상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이 리스트업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내부에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내부의 평가자가 할 건지 아니면 외부 평가자를 뭐 공정성 관점에서 외부 평가자를 데리고 올 것인지 개인이 평가할 건지 집단이 평가할 것인지 전문가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일반 그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비전문가지만 결국 이용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평가할 것인가라는 걸로 우리 평가자 관점을 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형태를 공청회, 보고회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수행자를 불참시키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될 사람들은 빼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인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항상 기술적인 요인과 또 경제적 요인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뒤에서 제가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방법론 말씀드릴 때 포함을 시킬 거지만 대부분의 기술에 대한 평가는 기술적 요인하고 경제적 요인 이 두 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특히 최근에는 기술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어떤 식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주요 평가 방법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두 가지를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 평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프로포잘들이 쭉 올라올 테니까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라는 게 사전 평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중간에 모니터링 한다는 관점에서 중간 평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사후 평가를 진행을 하겠죠. 프로젝트가 잘 끝나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 옳은 투자였을까
있는가라는 거를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그게 사전, 중간, 사후 평가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고, 사전 평가는 기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우리 기업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들을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 뭐 노멀티브하다라는 포캐스팅에서 노멀티브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 미션을 달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꼭 해야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거 위주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은 프로젝트 선정하고 예산 결정하고 자원 배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전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간 평가는 기준은 효율성,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고요. 진도 관리, 예산 집행, 지금 이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낭비되는 건 없는가, 이런 것들 본다는 거고, 목표 관리, 계획의 수정, 중단, 이런 일들을 중간 평가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을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 달성도와 파급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대상으로 분류를 해본다는 거고요. 다 하는 거죠. 아마 뭐 여러분들 업무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다 하는 거고, R&D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들도 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수행을 실제로 하고 있고, 평가 성격에 따른 분류, 이걸 절대 평가로 할 건가 상대 평가로 할 것인가라는 것도 일단 봐야 되는 거고요. 절대 평가는 뭐 스코링 하는 게 제일 많죠. 점수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대 평가라고 하면 우리 AHP라는 거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연구할 때도 우리 뭐 AHP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산업공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AHP 방법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직 넘버 7, 밀러가 얘기한 매직 넘버 7, 한 사람이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는 것 또는 분간할 수 있는 게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이 정도면은 사람의 뭐랄까 커패시티를 넘어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절대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쌍대 비교를 하면은 상대 평가를 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5개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요 5개를 쌍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AHP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할 건지 정량적 평가할 건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정확하게 평가할 건가, 아니면 데이터나 점수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고요. 뭐 학교에서도 이런 평가 받을 때 항상 정량 정성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제 뭐 졸업생들 취업률이나 또는 논문 개수, 이런 게 또 중요하니까 정량적 평가는 그런 걸 가지고 하고요. 정성적 평가는 이런 국가의 사업의 취지에 맞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눠서 할 것인지에 대한 거고요. 또 분석 평가는 뭔가 지표를 만들어 놓고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종합 평가는 여러 가지 팩터들 다 고려해서 환경 요인까지 뭐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을 종합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평가 기법에 관련된 건데요. 루벤스타인이 분류한 바에 의하면 결정론적인 방법, 사람이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프로파일이나 체크리스트, 스코링 모형, 스코링은 이제 평점법이라는 건데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각의 항목별로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주는 거를 스코어링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 다음에 경제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경제와 관련된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어리를 가지고 어, 평가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 계획적인 거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뭐 이번 학기에 또 무슨 AI에 관련된 수업 같은 것들 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LP 모형 같은 것들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는, 또는 IP 모형, 이렇게 우리 산업공학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선형계획법이나 또는 정수계획법 뭐 이런 거 가지고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점수를 구하는 이런 수리계획적 방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제 수리계획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포트폴리오를, 어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선정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볼 때 이제 어떤 최적의 조합을 구하는 거죠. 최적의 조합.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젝트가 A, B, C, D가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 조합을 선택을 하면 우리한테 최대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수리 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선택하는, 선정하는 이런 방법을 LP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적합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탐색 연구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탐색적 또는 기초 연구 이런 거는 체크리스트를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평가해서 체크가 몇 개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봐서 A, B 프로젝트 중에 어떤 걸 선정할까 이것들을 결정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응용 연구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초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응용하는 연구들, 이런 애들은 어디에 활용할 건가라는 실체가 이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프로파일이나 스코어링을 할 수 있겠죠. 점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얘는 그냥 체크리스트에서 있다 없다라는 정도만 탐색 연구는 할 수밖에 없지만, 응용 연구는 실제 어떤 기술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어디에 이용할 것인가라는 활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스코링을 해주는 거죠. 어떤 팩터를 정해서 스코링을 해주는 거고요. 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믹 인덱스 같은 것들, 이제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 CB, BC 분석 또는 BC 분석이라고 하는, 코스트가 얼마나 들고 베네핏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라는 거를 이런 인덱스로 만들어서 분석해 주는 거고요. 또 probabilistic evaluation,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개발 과제에서는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화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 시장도 명확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캐피탈 버제팅 방법으로 무슨 MPV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넷 프레젠트 밸류 같은 것들을 계산해 주면 결국 이제 캐시플로우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 R&D 투자가 어느 정도 됐고 이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가라는 것들이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캐피탈 버제팅 방법으로 해서 순형가법으로 현재가로 미래의 매출을 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방식, 이런 거를 이제 MPV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스코어링 방식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MPV 방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이 기술 개발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분석하는 방식, 이런 것도 흔히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가 라이프 사이클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방법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개념들인데요. 일단 스크리닝 정도로 끝낼 건가, 우리 프로젝트들을
그냥 한번 솎아주는 가령 우리가 굉장히 좀 돈이 많아서 아 그냥 영 아닌 것만 좀 스크리닝 해주고 웬만한 건 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스크리닝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또 뭔가 우리는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것들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들만 떨궈내고 빠르게 그리고 돈 많이 안 쓰고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최종 결과물로 내기는 조금 어렵고 1차 평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국가과제 평가할 때도 1차 평가에서 스크리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는 그렇게 하고 이제 발표 평가는 1차 평가를 뛰어넘은 거기서 선발된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만 발표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프리리미너리 방식으로 한번 뽑아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건 그 다음에 진행해보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는 포텐셜 마켓 관점에서 피지빌리티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일단 타당성부터 좀 분석해보고 타당한 것만 이런 채로 한번 걸러내고 걔네들만 가지고 분석해준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스크리닝 된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니까 인덱스하게 분석해주고 코스트는 얼마, 베네핏은 얼마, 또 리스크는 어떤 게 위험 요소들이 있는가라는 것들 평가해서 되게 데이터 위주로 점수를 매겨주는 것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어타이징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과제들에 대해서 코스트나 베네핏,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분석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런 과정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일 겁니다. 프로포잘들이 쭉 있으면 얘들 평가하고 랭킹을 매기는 거고 각각의 장점, 단점 프로젝트들의 장점, 단점들을 면밀히 봐서 그다음에 랭킹을 최종적으로 매기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마 대부분 저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평가 시스템을 물론 뭐 회사에 길게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컨설팅하러 들어가서 LG전자의 정보기술 과제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나왔었는데 그때 하는 방식들은 일단 여기까지는 1차 데이터를 가지고 뭐 스코링을 하든지 해서 평가를 쭉 내리게 되면 각각에 대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주고 그거를 이제 C 레벨에 있는 분들한테 보여주면 최종 의사결정자가 요 등수를 가지고 어떤 거는 전략적으로 높이고 어떤 거는 이런 스코링이나 MPV 분석을 통해서 높다고 나왔어도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 방향에 맞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구조를 시스템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라이어타이징은 바로 그런 여기 앞에서 평가한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름 기업의 전략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R&D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